안녕하세요. 일관대리석 직관영어 상명생입니다. 오늘은 회오리 118번째 시간이고요. 2026학년도 6평 영어 37번 순서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순서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풀이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걸 푸느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저는 모든 문제를 풀 때 독해 문제나 순서대로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시문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A를 다 읽고 그 다음에 B를 다 읽고 그 다음에 C를 다 읽는 방식으로 전개해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흔히 학생들 중에 또는 일부 강사들이 B부터 읽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B부터 읽어야 된다는 주장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B나 C부터 시작한다는 거는 이제 통계적으로다가 수치를 봤을 때 얘기하는 건데요. 통계적으로다가 본다는 거는 이제 뭐 찍기 강의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진짜 실력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그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평가원에서 B로 시작하는 게 제일 많이 나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기로 한 7, 8년 전, 한 10년 전쯤일 것 같습니다. 한 10년쯤 전에는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B로 시작되는 게 많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인간 강사들이 뭐라고까지 설명을 하면서 강의를 하냐면 야, B부터 읽어. 그 다음에 C 읽어. A 먼저 읽으면 안 돼. 어차피 A부터 시작하는 건 안 나와. A부터 시작하면 내 손에 장을 짓겠어. 라는 얘기를 하는 강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평가원이 장을 짓을 기회를 줬어요. B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A, C, B를 정답으로 내버렸습니다. 이 A, C, B가 정답으로 나온 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최소 2번, 한 3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있었어요. 평가원에서만. 그래서 A로 시작되는 게 없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A로 시작하는 그 선지가 정답이 되잖아요. 지문이 어렵거나 문제가 어렵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럼 이게 왜 정답률이 확 떨어지느냐? 학생들이 그렇게 배웠잖아요. B나 C로 시작한다라고. 그러면 A로 시작되는 건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기 때문이에요.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고 그거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생각을 밑에 깔아버리고 가니까 쉬운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도 틀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편견, B나 C로 시작한다는 편견을 갖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다 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왜 제시문을 읽고 나서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A 앞부분, B 앞부분, C 앞부분을 읽은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걸 찾으시잖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풀리지 않는 것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근거가 중요한 게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에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 뒷부분에 나오는 경우들. 뒷부분에. 어차피 연결되는 게 제시문 뒤에 뭔가의 앞부분이 연결될 것이고 그 무언가의 뒷부분과 또 다른 무언가의 앞부분이 연결되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부분이 중요한 것만큼 똑같이 뒷부분도 중요한데 대부분의 강의에서는 제시문을 읽고 나서 A 앞부분, B 앞부분, C 앞부분을 읽음으로써 이 중요한 A 뒷부분, B 뒷부분, C 뒷부분을 근거로 쓸 수 있는 기회를 사실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A 앞부분, B 앞부분, C 앞부분의 근거가 안 나오는 모호한 문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문제를 풀기에 상당히 어려운 걸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어떤 독해 풀이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때는 이게 100% 적용되는 거 아니면 위험하다. 100% 적용될 수 있는 것만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바꿨습니다. 제가 원래부터 문제를 푸는 방식은 저는 옛날에 학생일 때부터 앞부분 읽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제시문 다 읽고 A 다 읽고 B 다 읽고 C 다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는 게 A 다 읽고 B 다 읽고 C 다 읽는 게 왜 좋냐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A라는 거하고 B라는 거하고 C라는 것을 이거를 줄을 세우잖아요. 줄을 세우면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생기냐면 3팩토리얼 가지가 생깁니다. 3팩토리얼은 6가지가 되는 거죠. 그죠?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가지가 됩니다. 근데 이 6가지 중에서 A, B, C로 이미 배열된 걸 빼면 5가지 선지가 나옵니다. 요거까지도 이해되시죠? 일반적인 선지들
1번부터 5번까지 내신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평가원이나 수능에서의 선지들을 보면 A, B, C는 없기 때문에 A, C, B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B, A, C가 나오고 그 다음에 B, C, A가 나오고 C, A, B가 나오고 C, B, A가 나옵니다. 여기서 C 다음에 B가 나오는 케이스가 몇 개가 있냐면 C 다음에 B가 나오는 케이스, C 다음에 B가 나오는 케이스 2개가 있습니다. 맞죠? A 다음에 C 나오는 케이스가 몇 개가 있냐면 A 다음에 C 나오는 케이스, A 다음에 C 나오는 케이스 2개가 있습니다. C 다음에 A가 나오는 케이스가 몇 개가 있냐 하면 C 다음에 A 나오는 케이스, C 다음에 A 나오는 케이스 2개가 있습니다. 근데 A 다음에 B 나오는 케이스는 딱 하나가 있고요. B 다음에 C 나오는 케이스도 딱 하나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A 다음에 B 나오는 케이스, B 다음에 C 나오는 케이스는 이미 우리가 제외시켰던 하나의 경우의 수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순서대로 읽다가 제시문 다음에 A, 뭐 연결고리 없더라고 해도 A 다음에 B를 읽었는데 A 다음에 무조건 B가 연결되어 나올 수밖에 없는 고리가 있다라고 하면 A 다음에 B가 바로 연결돼야 되는, 너무 가깝고 너무 밀접하고 다른 게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는 그런 케이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무조건 C, A, B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 읽고 B 읽고 A하고 B 사이의 관계 몰랐는데 B 다음에 C를 읽었더니 B하고 C 사이가 너무 밀접해서 다른 게 끼어들 수가 없어. B 다음에 무조건 C 나와야 돼. 그럼 B, C, A만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짜 요행도 생길 수 있는 게 순서대로 다 읽는 거예요. 순서대로 다 읽는 것이 여러분들 문제를 더 빠르고 객관적이고 편견 없이 풀어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 방법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연습하시면 이것도 충분히 여러분들 소화하셔서 이런 걸 만들 수 있으니까 해보세요. 연습하는 단계에서 좀 많이 해보시면 됩니다. 생각 많이 하시면서 해야 돼요. 제시문 읽고 A 읽고 A의 내용, 그 다음에 B 읽고 B의 내용 이런 걸 계속해서 정리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갑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 good example of chaos. 한 훌륭한 예시예요. 뭐 예냐면 chaos,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그 혼동의 혼란의 그 훌륭한 예는 이 케이오스의 반대말이 커즈머스인 건 아시죠? 커즈머스는 우주의 질서란 뜻이고 케이오스는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이 케이오스의 한 훌륭한 예는 is the magnetic pendulum. 그 자석 pendulum은 추 또는 진자란 뜻인데 sold 팔려지고 있는 애예요. 팔리고 있는 애입니다. as an executive toy. executive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CEO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chief 가장 짱이 되는 executive, 결정권이 있는 officer. 그래서 CEO가 그 최고 경영자를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executive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영진 또는 임원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executive예요. 그럼 executive toy라고 하면 얘는 왠지 그 임원들이 가지고 놀 만한 장난감. 좀 이따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 임원 방에 있을직한 그런 가지고 놀 수도 있지만 장식용으로 쓰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executive toy라고 얘기합니다. It has 4 magnets arranged in a square at the base. 그것은 이제 펜들럼인데, magnetic 펜들럼인데 그것은 4개의 마그넷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4개의 마그넷을 갖고 있는데 얘가 스퀘어로다가 배열되어 있대요. 그럼 스퀘어로다 배열되어 있는 건 이게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판이 있을 거고, 그죠? 판이 있을 거고 위에서 본 모습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추가 하나 있을 겁니다. 추가 가운데 하나 있겠죠. 그죠? 추 위로 이렇게 줄이 달려 있는 겁니다. 이거를 옆에서 보면은 조금 밑에서 보면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그넷이 4개가 있고요. 여기에 줄이라든지 뭐와 함께 추가 하나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죠? 추가 하나 매달려 있는 이런 형태의 것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4개의 매그넷가 배열돼 있어요. 스퀘어 정사각 형태로 그 at the base 어디에 그 바닥에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고 펜들럼이 있어요. 그죠? 펜들럼 갖고 있어요. 추를 갖고 있는데 that swings back and forth between them. 얘가 이것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대요. 됐죠? 그 다음 in order to produce chaos. chaos를 만들기 위해서 chaos라는 단어는 지금 앞에 나온 적이 있었나요? 있었네요. chaos의 예로서 그래서 나왔네요. chaos를 만들기 위해서 혼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the iteration has to be within what is called a nonlinear system. iteration 반복이란 뜻입니다. 반복이 iteration has to be within 그 이내에 있어야 되는데 뭐 이내에 있어야 되냐면 what is called a nonlinear system. 비선형적 체계라고 불리는 것. 그냥 비선형적 체계라고 합시다. 소위 비선형적 체계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야. 반복이 비선형적 체계 안에 있어야지 혼란이 만들어진대. 그 다음 nor are all nonlinear systems chaotic. 모든 비선형적인 시스템들이 혼란적인 것은 아닙니다. nor이란 표현도 원래는 nor 조동사, 비동사, 주어가 나오면 뭐뭐도 역시 아니다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보통 부정문 뒤에서 나오는데 지금 이 문장에는 그게 없어요. 그죠? 이 문장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 to become so. to become so. 이때 so라는 단어는 대신하고 있어요. 뭘 chaotic이라는 단어를 대신하고 있죠. 그 chaotic하게 되기 위해서 they, 즉 non-linear systems는 need to be pushed. 밀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beyond a certain point. 특정한 지점 너머로다가 밀려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called bifurcation. bifurcation이라고 불리는 그 분기점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지점 너머로 그것들이 밀려질 필요가 있대요. 그래서 가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게 정상입니다. 저도 지금 못 얘기하는 거에 좀 애매합니다. Before that point is reached. 그것들이 그 지점이 도달되기 전에 they may behave in a quite orderly fashion. they 그것들은 may behave 행동할 수 있습니다. non-linear systems겠죠, 그죠? non-linear systems가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돈된 이제 orderly라는 건 정돈된 질서 있는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non-linear system도 분기점이라는 것에 닿지 않으면 분기점이라는 것에 도달되지 않으면 질서 있는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케이오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기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죠? A의 내용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의 내용은 케이오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분기점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제시문에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제시문에서는 지금 이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B번 갑니다. Release the pendulum. 그 pendulum, 그 진자를 놓아라. 그러니까 release 풀어놓는 건데 화살 땡긴 다음에 풀어놓는 건 release, 이런 게 release잖아요. 그럼 pendulum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살짝 들었다가 위로 땡겼다가 딱 놓는 이게 release죠. 그냥 이 상태에 있는 거 잡았다 놓는 게 아니에요. 땡겨서 그죠? 흔들 수 있는 그런 위치 에너지를 마련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놓으면 진자가 그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release the pendulum and note the mechanism that it fidgets. 펜들럼을 놓고 풀어놓고 그 다음에 주목해라. 그 자석들에 어떤 자석들이냐면 그 펜들럼이 방문하는 자석들에 주목을 하세요. And in what order. 그리고 어떤 순서로 방문하는지도 주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If the pendulum is released from the same position in a second time. 만약에 그 진자 추가 놓아진다면 from the same position 똑같은 위치에서.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이렇게 당겨서 여기서 팍 났잖아요. 만일 진자를 요 위치까지 당겼다가 요 위치에서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 위치에서. 요 위치는 딱 요거하고 요거의 중간이 되는 위치에 놓고선 딱 진자를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근데 아까 놨어요, 한번.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이거를 당겨서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높이에서 딱 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똑같은 위치에서 놓은 이유는 뭡니까? 똑같은 위치에서 놓으면은 진자가 움직이는 방식이 비슷할 거 아닙니까? 유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놓은 거겠죠. 만약에 그런다면 the pattern of the movement may at first be the same. 그 움직임의 그런 유형은 처음에는 at first라는 표현은 무조건 나중에 내용이 전환이 일어나는 표현이에요. 처음에는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처음에 놨을 때 첫 번째 시행에서 놨을 때 진자가 움직이는 그 초기 모습과 두 번째 시행에서 진자를 놨을 때 초기 모습이 비슷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초기 모습은. 하지만 soon it will become completely different. 그것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In fact, 사실상 the pattern of movement is chaotic. 그것의 움직임의 그런 유형은 chaotic해요. 무질서하다. 즉 혼란스럽다는 것이 이게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무작위적인 결과가 일어난다. 이런 의미의 chaotic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B번에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B번에서는 동일한 노와도 처음엔 비슷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 chaotic하다는 얘기죠. 그죠? chaotic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C번 읽어보겠습니다. No matter how much care is taken to start the pendulum in the same position. No matter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그런 주의가 기울여지든지 take care, 뭐 주의를 기울이다, 뭐 이런 데 조심하다는 얘기죠. 얼마나 많은 조심이 이루어지든지 to start the pendulum in the same position. 그 펜들럼을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주의가 기울여지든 상관없이 it will visit 그 펜들럼은 방문할 겁니다. 완전히 다른 set of position points, 다른 세트의 포인트들을 다른 세트의 포인트라는 건 처음에 예를 들어서 A, B, C라고 하면 A 갔다가 C 갔다가 B 갔다가 D 갔다가 다시 C 갔다가 C 갔다가 D 갔다가 E, A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런 게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런 게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세트의 그런 점들을 완전히 다른 점들을 방문할 거란 얘기예요. On the two occasions 그 두 개의 경우들에서 그 두 개의 경우들 보세요. 앞에 the가 붙었습니다. the라는 단어는 이미 글쓴이가 이걸 읽는 독자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특정된다고 하는 것이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공유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두 개의 경우가 이제 내용상으로 지금 다 읽었으니까 뭐예요? 두 개의 경우가 처음에는 비슷했다가 나중에는 쾌락하게 된다. 그죠? 이게 두 개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two occasions에 대한 얘기를 하는 요게 B 다음에 C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C 다음에 B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B 다음에 C 나와야 돼요? C 다음에 B 나와야 돼요? 응? 제가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B 다음에 C 나와야 돼요. C 다음에 B 나와야 돼요. 붙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붙어서가 아니라 둘 중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먼저 나와야 되느냐. 지금 C에서 그 두 개의 경우들이라고 했으면 지금 그 두 개의 경우들은 지금 앞에 언급된 거니까 C가 나중에 나와야 되겠네. 그죠? C가 나중에 나와야 되겠네요. 그럼 C가 나중에 나와야 되니까 C가 먼저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럼 C가 먼저 나오는 선지는 싹 다 지우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C가 먼저 나오는 걸 지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chaotic systems are generated by iteration, though not all iteration leads to chaos. chaotic system이라는 것은 iteration에 의해서 반복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비록 모든 iteration이라는 것이 chaos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C번에서 요 얘기가 나온 다음에 뭐로 연결되는 게 맞아요? 아까 여기 그죠? 지금 요 얘기를 좀 설명을 해볼까요? chaotic 시스템들은 iteration, 반복이 있어야지 발생이 된대요. 비록 모든 반복이라는 것이 chaos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거 정리하고 갑시다. 일단 반복을 하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야.
반복을 하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질서 있는 반복이고, 그죠? 하나는 질서가 있는 반복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복인데 여기 지금 뭐 다른 게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복인데 질서가 있다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시계추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그죠? 회중식이라고 하는 거 시계추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반복하지만 질서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케이오스로다가 이 반복한다고 해서 무조건 케이오스 이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 무조건 케이오스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네. 맞죠? 그럼 그 뒤에 이제 B가 나오겠습니까? A가 나오겠습니까? 내용상으로. A를 보시면 케이오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반복이 이 반복을 얘기한 거야. B 뒤에 A가 나와야 되네요. 그죠? B 뒤에 A가 C 뒤에 A인가요? C 뒤에 A가 나와야 되네요. 그죠? C 뒤에 A가 나와서 그 케이오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반복이라는 것이 비선형적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된대. 그래서 여기서 비선형 안에 있어야 된다. 이쪽이 비선형 시스템이 생기는 겁니다. 반복이 질서 있으면 반복이 질서 있다는 말을 그럼 바꿔서 얘기한 게 뭐예요? 여기 안 나왔지만 이것은 선형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죠? 선형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반복이 질서가 반복에 이제 그 질서가 있는 선형 시스템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 질서로 하지 맙시다. 이거 헷갈리네. 이렇게 하면 반복에는 선형 시스템의 반복이 있고 비선형 시스템의 반복이 있다.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요. 그죠? 이걸 안 나왔지만 선형 시스템 반복이 있고 비선형 시스템의 반복이 있다. 이렇게 잡는 것이 논리적이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비선형적인 시스템이 chaotic한 건 아닙니다. To become so, chaotic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특정한 점을 넘어야 돼. 그게 뭐야? bifurcation, 분기점을 넣어야 돼요. 그럼 비선형 시스템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분기점이 없는 것, 하나는 분기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 분기점이 없는 비선형 시스템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케이오스가 아니라 코스모스가 되겠습니다. 이건 질서가 있어요. 하지만 이 분기점이 이때 있으면 뭐가 된다? 케이오스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 코스모스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죠? 코스모스와 케이오스가 반대말이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비선형 시스템에 분기점이 있어야 케이오스가 나와요. 그러면 비선형이지만 분기점이 없으면 이거는 케이오스가 아니고, 반복되지만 선형이면 케이오스가 아닙니다. 이것도 질서예요. 그죠? 코스모스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반복되는데 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시계추가 똑딱 움직이는 거야. 시계추가 선을 이루면서 움직이잖아. 그죠? 이거는 질서예요. 맞죠? 근데 이제 비선형이 있어요. 비선형이 있다는 것은 비선형이 있다는 건 예를 들어서 지금 시계추가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제 선형인 건데 왔다 갔다 여기서만 비선형이라는 것은 이게 또 움직여요. 이게 또 움직여요. 이게 또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선이 아니죠. 조금씩 움직이면서 지금 제가 그린 건 선처럼 그렸지만 실제로는 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비선형적인 것인데 분기점이 없으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거는 뭐처럼 생각하시면 되냐면 푸코의 진자 있죠? 푸코의 추라고 하는 거. 지구가 자전하면서 진자가 한 바퀴 돌잖아요. 그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그게 비선형적인데 분기점이 없는 질서 있는 움직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마그넷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게 없잖아요. 이 마그넷이 이 네 개가 없으면 지금 이 추는 비선형적인 이 질서 그 분기점이 없는 이 운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짧게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 선형적인 운동을 하겠지만 24시간 동안 흔들게 만들면 질서 있는 분기점이 없는 비선형적인 즉 이런 지구 자전하는 것처럼 계속 움직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근데 마그넷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그넷이 하는 역할이 그럼 뭐예요? 얘가 bifurcation, 분기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분기점이 있으면 이때 케이오스가 나온다. 그럼 이때는 진자가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자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케이오스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이 A가 C 뒤에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내용상으로. 맞죠? 내용상으로 C 뒤에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B는 지금 이거는 실험을 처음 시작한 그 펜들럼을 놓는 이 상황이잖아요. 그죠? 뭐 이거 기록해봐라. 이거 기록할 때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기록하는 초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B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네요. 처음에는 비슷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땐 비슷한데 나중에 달라진다. 왜 달라진다? 이게 KR하게 되기 때문인 거지. 그죠? 그럼 왜 KR하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KR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해. 이렇게 가야지 KR가 만들어질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정리 잘했네요. 반복을 A, B로 나누게 되면, 그죠? B 선형도 또 A, B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A, B의 개념으로다가 가면 안 되지. 그죠? 반복에는 선형, 비선형이 있고, 비선형에는 분기점이 없는 거와 있는 것이 있고, 반복, 비선형, 분기점까지 이루어지면 케이오스가 만들어지는 거. 요 라인을 따라가면 케이오스가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문제는 풀었어요. 근데 제가 이 하나를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좀 과학적인 얘기인데, 만약에 이게 지금 자석이 밑에 깔려있는 자석입니다. 위에 있는 진자예요. 좀 반씩 나눌게요.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고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라고 하면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추의 지금 추도 자석인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S하고 N이 붙으니까 얘가 힘이 조금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에 가서 붙어 있는 상태로 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 진자의 방향을 극을 N극, S극이라고 하면 이 서로 밀어내잖아요. 그죠?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얘가 가다가 밀리고 할 거라는 얘기야. 보세요. 이 추가 이 자석 쪽으로다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해서 가운데로 싹 이동하는 상태가 온다고 해보세요. 가운데로 싹 오는 상태가 바로 분기점이 온 겁니다. 그러면 밀어내잖아. 그 밀어내면 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의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분기점이 되는 마그넷이 있어야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혼동, 케이오스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글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복, 비선형, 분기점, 케이오스가 만들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네요. 이해되셨죠? 문제 상당히 쉽게 풀리고요. 내용으로 다 풀면 되게 쉬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좀 오답률이 그나마 높았나 보죠? 이제 해설 강의들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조정희 선생님 큰 문제 안 보였습니다. 김지영 선생님 이그제큐티브 토이라든지 매그네츠라는 부분에서 해석 쪽에 좀 약간 문제가 있었고요. 이명 선생님 문제 없었고요. 현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보였는데 B하고 C 먼저 시작하는 거라든지 더를 지시어라고 한다든지 A, B 분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주현 선생님 문제 없었고요. 김봉호 선생님은 형태상 근거하고 내용상 근거 이 말이 뭐냐면 주현 선생님하고 반대 입장이더라고. 김봉호 선생님이 김지영 선생님부터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볼게요. 김지영 선생님은 이게 자키티브 토이라는 것을 지 혼자 움직이는 장난감들, 로봇 장난감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사무실 책상 위에 놓는 장난감이나 장식용 기구를 말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심심할 때 손으로 만지면 집중력을 높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 용도로 사용됩니다. 종종 물리학적 원리, 진자 운동, 자기의 우체역학을 활용하거나 시각적, 촉각적 재미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큐브 같은 것도 이런 거 될 수 있어요. 그죠? 큐브 같은 것들도. 이게 GPT가 설명하는 거고요. 매그네츠를 자기장이라고 설명하시는데 매그네틱 필드가 자기장이고요. 매그네츠는 그냥 자석들이죠. 그죠? 이거는 착각을 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션티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BC 먼저 읽으며 시작하는 풀이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한 10년 전쯤에 유행하다가
그 이후에 그 ACB가 나타나면서 그 장을 지졌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강사들이 그 장을 지질 뻔한 일 이후로 사라진 그런 풀이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강사들 보면 B부터 읽으라는 얘기 안 하고 그냥 A 앞부분부터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알게 되면은 이거 B부터 읽으라는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특히 이거 ACB 정답 나오게 되면 이러면 오답률 확 올라갑니다. 객관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도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도박. 무슨 도박? ACB가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시간을 좀 절약해 보겠어 라는 도박이에요. 만약에 ACB가 정답이 된다라고 하면 인생 날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문제는 도박으로 가는 게 아니라 풀어야죠. 그죠? 이거 상당히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션티가 이제 보면 뭐 히로진가 뭔가 하는 이 뭐 써놓으면서 이제 지라는 말 써놨는데 지는 지시어라고 설명하는데 더라고 하는 단어를 지 옆에다 써놓더라고요. 더는 지시어가 아닙니다. 더를 지시어라고 하는 것은 지시어라는 용어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더는 절대 지시어가 아닙니다. 더는 그냥 definite한 특정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는 한정사 또는 정관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지시어 아니에요. 이걸 여기다 넣고선 가리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 A하고 B가 있는데 first가 있고 later가 있대요. first는 same이고 later는 different. 이게 무슨 논리죠? 지금 무슨 논리지? 지금 이거랑 지금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논리인가요? 그리고 later가 different하고 chaos하고 iteration하고 그다음에 비선형 분기하다. 그 iteration이 맞는 발음이에요. 그 김봉호 선생님이 이거를 iteration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발음 잘못하시더라고. iteration이 맞습니다. 그래서 later, different, chaos, iteration, 비선형 분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같은 개념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반복에는 선형적 반복과 비선형적 반복이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iteration에는 선형적인 게 있고 비선형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iteration하고 비선형이 같은 겁니까? 여기에? 그 다음 비선형적인 시스템은 분기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럼 비선형이 분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글의 내용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서 막 개념들을 막 나열하는데 마음대로 나열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강박관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에 A, B 강박관념?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챗GPT를 션티가 안 쓰느냐? 쓰더라고요. 션티 이거 설명할 때 챗GPT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림을 그리게 시켰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강사들 중에 지금 챗GPT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있을 리가 없죠. 다 쓰죠. 쓰면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자기 논리에 대한 검증을 먼저 받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A-B 분류 또 여기 보시면 non-linear 시스템이 B고 bifurcation이 B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 근거가 없는 그죠? 그죠? 얘하고 얘는 지금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반복 안에는 선형과 비선형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반복의 일부가 비선형인 것이고 비선형의 일부가 분기점인 것이고 분기점이 이 과정 세 개를 합치면 케이오스가 되는 거지. 이게 다 다른 개념인데 이거를 같게 보는 이 논리 로직을 가리킨다고 하는 사람의 논리가 이게 맞나 싶습니다. 션티가 36번 유형 설명 앞부분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항상 유연하게 해줘야 해. 언어니까. 키로지라는 거 설명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유연하게 해줘야 된대. 언어니까. 이거 유연한 게 뭐예요? 유연하게 한다는 것은 법칙을 벗어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법칙을 쓸지 말지를 뭐 이게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이걸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어떨 때 쓰고 어떨 때 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니까 어쩔 수 없지. 체념인가요? 독해의 원칙이 있지만 유연하게 한 20-30%는 발휘되어야 해. 여기서는 그러니까 독해의 원칙 자기가 가르치고 키로지를 가르치고 있지만 안 되는 게 20-30%는 있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얘기할 때 약간 보면 다른 선생님들 다 디스하는 듯한 뉘앙스로다가 제가 느끼기에 디스하는 듯한 뉘앙스로다 얘기를 하던데 정확하게 하셔야 돼. 항상
보시면 쌤들 대략 항상 내용으로 뭔가 강의에서는 원칙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 발음이 이상해서 못 알아듣겠어요. 해강에서는 뭔가 내용적으로 그냥 가시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원칙을 가르쳐 놓고 해강할 때 적용 안 하고 내용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지. 그러지 않고 항상 키로지에 이 근거를 정확하게 활용을 해줘야 돼. 알았지? 100%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 배운 대로 100% 써야 된다는 얘기죠. 100%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과거의 션티가 미래의 션티를 부정합니다. 이게 같은 얘기가 될 수가 없는 이게 모순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챗GPT한테 이 두 개의 문장을 써놓고 물어봤더니 이거 모순된대요. 모순되는 내용이래요. 어떻게 이 모순되는 얘기를 몇 분 안에 할 수 있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강의 내용에서 제가 정하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순서 삽입의 제일 중요한 근거는 내용이다. 저는 10몇 년 동안 영어 가르치면서 내용이 제일 중요한 근거라는 얘기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100% 내용이 중요해요. 100%. 그 이유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조건 각단락 첫 문장 더의 조건이 있대요. 각단락의 첫 문장에 키워드면서 후치 수식이 안 될 경우 이게 뭔 얘기냐면 요거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단락 첫 문장에 키워드가 후치 수식이 없을 때 그때 이제 평가원이 더를 순서에서 근거로 썼을 확률이 높다. 이것도 보세요. 100% 아니란 얘기잖아. 확률이 높다. 그럼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은 이거를 암기해서 더인데 수식이 없어야 돼. 수식이 있으면 아니야. 근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될 거야. 맞죠? 이렇게 배웠으니까. 다시 보세요. 각단락 첫 문장에 키워드가 후치 수식이 없을 때 그때 이제 평가원이 더를 순서에서 근거로 썼을 확률이 높습니다. 후치 수식이 없는 게 중요한 거구나. 있어 보이네. 역시 우리 선생님은 뭔가 있어. 와, 대단해.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분석을 해주지? 이런 느낌을 받도록 이 표현들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평가원이 더를 순서에서 근거로 썼을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 말도 뭐 확률이 높다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2025년에 봤던 작년 2025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37번이었을 겁니다. 보시면 A번에 보세요. A 단락의 첫 문장 그 MC가 원들 궁금해서 whether 뭐인지 궁금해 the birds in line 하고 나오잖아. The birds in line. birds가 키워드 맞습니다. The birds in line were more fearful 이라고 나왔는데 더가 붙었어요. birds 앞에. in line 후치 수식입니다. 인라인이 앞에 있는 birds를 꾸며주는 구조죠. 그죠? 이 말이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작년 그냥 문제만 살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그러면 이 식으로 가게 되면 학생들이 이거 근거로 안 쓰는 거구나. 이거 근거로 쓰면 안 되겠구나. 왜? 후치 수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 근거였어요. 되게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 글에서는 원형으로 있는 새들하고 한 줄로 있는 새들이 나오지. 그죠? 되게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가 뭔지를 알아. 뭐냐면 더라는 단어가 처음 나올 때도 처음 나오는 명사 앞에도 더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뒤에서 꾸며가지고 범위를 좁히면 그게 특정되면서 더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앞에 있는 뭔가를 받는 게 아니라 처음 등장했을 때 더가 붙어. 그러면 개 같은 경우는 그죠? 처음 등장했는데 그냥 뒤에서 한정돼가지고 범위 줄어서 더가 붙는 그 경우는 이게 순서 삽입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지. 그죠? 그 얘기하려고 이 얘기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되면 수식하는 애 중에 근거로 쓸 수 있는 애들까지도 배제가 되고 오히려 그게 근거가 아니라는 착각 속에서 학생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너무나 잘못된 일반화다. 그죠? 위험할 수 있는 일반화다라는 것을 작년 수능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본 겁니다. 김방호 선생님은 이제 형태상 근거가 내용상 근거보다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형태상 근거가 내용상 근거보다 중요하다. 션티도 이쪽의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내용 저쪽 얘기했잖아. 그 앞에 보시면 그 내용으로 뭔가 강해서 원칙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뭔가 내용적으로 그냥 가시는 느낌이죠. 내용적으로 가는 게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내용이야.
평가원은 내용을 중요시해. 예를 들어 드릴게.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 봐봐. 옛날에 순서 문제인가였을 거예요. 위라는 표현이 나오고 us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두 개는 어차피 형태로 봤을 때는 동일해 보이잖아요. 이것도 우리고 이거 우리니까. 즉 그릇이 똑같아. 그러니까 형태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 다시 형태는 뭐라고요?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 내용은 뭐예요? 내용물이에요. 짜장면 그릇에 짬뽕을 담는 거 또는 짬뽕 그릇에 냉면을 담는 거, 이 경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물이 중요한 거지. 짜장면 그릇에 짬뽕이 담기면 짬뽕인 거죠. 그죠? 위하고 us라는 그 형태, 그릇은 똑같은 게 나왔었는데 하나는 인간을 받는 내용이었고 하나는 인간 플러스 동물을 받는 내용이었어요. 이거 이 당시에 해설 강의 보면 제대로 설명한 강사들도 별로 없습니다. 내용물이 달랐어요. 그럼 뭘 중요시해야 돼? 그릇을 중요시해야 돼요? 내용물을 중요시해야 돼요? 내용물을 중요시해야 돼요. 이걸로 풀리는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예전에 그 인간이 어떤 나이가 돼서 뭐 직업도 생기고 배우자도 생기고 이러면 누군가를 돌봐주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생긴다는 그런 글이 있었어. 그게 삽입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삽입 문제는 형태상의 근거가 전혀 없었어요. 완전히 100% 내용으로만 접근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역시 해설 강의할 때 되게 힘들게 제대로 그 맥을 못 짚고 근거가 뭔지도 모르고 설명하는 사람마다 근거가 다 달랐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평가원에 나오고 있어요. 수능도 나올 겁니다. 내용 문제가. 제가 따로 지금 정리를 다 할 수는 없어가지고 정리 못했지만 시간 많으면 기출문제 싹 다 정리하면서 이 내용 문제인지 형태 문제인지 분리하겠지만 내용이 먼저 1차적인 근거고 그 다음에 형태라는 2차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누가 우선순위입니까? 내용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김봉우 선생님의 그 형태상의 근거를 더 중요시하는 이런 태도는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고 주혜연 선생님은 정반대로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형태와 내용 중에 내용이 더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설명하시더라고. 맞는 거예요. 내용이 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내용을 파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분석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가원은 문제 출제 매뉴얼이 있어요. 따라서 내용 중심의 순서 삽입 문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1차적으로 내용 중심으로 푸는 것이 맞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평가원에서 출제 매뉴얼 가지고 만들었을 때 순수 내용 문제 나오잖아. 만약에 평가원에서 야 순서 삽입 문제는 형태상의 근거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 그게 있으면 순수 내용 문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순수 내용 문제 나오잖아. 내용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내용으로 다 문제를 만들다 보면 형태상의 근거가 따라 붙는 애들이 많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형태상의 근거 있는 애들이 물론 한 80% 이상의 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20%는 어떻게 할 거야? 순수 내용 문제는 나오면 틀릴 거야? 보세요. 형태가 중요하다라는 이런 가르침은 중하위권 학생들한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 학생들은 어차피 해석 안 되잖아. 어차피 해석 안 되는데 문제를 어떻게라도 맞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형태로라도 접근해서 맞춰. 근데 내용 문제 나오면 어차피 너는 못 풀 거니까 틀려. 이런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위권 학생들한테 형태 중심으로 가면 문제 맞출 수 있는 애들도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상위권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내용 중심으로 풀어야 된다. 100개가 나오면 100개를 다 풀 수 있는 방법은 내용의 기준이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누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강사들의 설명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내 타겟이 상위권이야. 그러면 내용 중심을 가르쳐야지. 주희연 선생님은 분명히 상위권 학생들을 챙기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김봉호 선생님이라든지 션티 같은 경우는 상위권이 아니라 뭐 중하위권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나오는 위해서 강의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눈에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쪽 업계에 되게 오래 있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제가 만든 모의고사가 예스24에서 주간 베스트 1위를 연속 3년 차지하고 전과목 1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기사 검색하면 나와요.
뭐라고 검색하냐면 지진 났을 때 기사가 남아 있어. 탑라인 일격필살 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검색하면 기사가 나옵니다. 그 당시 그 지진 났을 때 그 10개 가장 많이 팔린 모의고사 1위가 탑라인 일격필살 영어입니다. 제가 만든 모의고사였고 나머지가 이투스 메가스터디 대성 모의고사들이었어요. 이 정도면은 컨텐츠 제작으로서 평가받은 거 아닙니까? 저는 학교 선생님들이 만든 문제 사서 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 제가 만든 겁니다. 독해 문제. 그 듣기는 저랑 같이 만드신 조경 선생님이라는 분이 만드셨고 독해 파트는 제가 다 만들었어요. 문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문제 푸는 능력이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영어 선생님들, 영어 강사분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러면 제 말 믿음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저를 모르니까 뭐 학생들이 저를 인정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틀린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인생에서 영어가 중요하다. 어차피 뭐 절대평가 9시점만 맞으면 되지. 저는 2등급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무조건 1등급 맞아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진짜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이 영어 1등급 안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면 한 문제의 실수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학생들이라면 제가 드리는 방식으로 또는 주희연 선생님의 말씀처럼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옳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어차피 여러분 인생인데 결정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오리 수능편 118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